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4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월요일이었다 싶었는데 또 벌써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삼성바이오 세계 1위 생산력, 론자 5차 제로 기술력, 이렇게 삼성바이오하고 론자. 삼성바이오가 상장하기 전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CMO 시장은 론자가 1등이었다라고 본 기억이 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개발 CDMO 시장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스위스 론자 그리고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선두 경쟁이 뜨겁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전자신문으로 바이오 특집하면서 아마 우리가 이 부분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삼바는 생산 능력 1위를 무기로 내세웠고 우시는 영장류 동물 실험까지 대행해주는 전략으로 업력 100년이 넘는 론자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 시장도 약간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중국 업체가 또 우시바이오라는 또 거대한 경쟁자가 이 시장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서 매출이나 이런 그 캐파 능력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궁금했는데 여기 나옵니다. 글로벌 CDMO 3사 매출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론자가 매출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네요. 근데 론자는 아마 CDMO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론자만의 그 신약 판매가 아마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삼바가 2조 4천억이고 론자가 9조 3천억, 우시가 2조 9,400억. 이 우시가 매출에서는 삼바를 뛰어넘었네요. 그리고 CDMO 생산 능력입니다. 삼바가 60만 리터, 60만 4천 리터고요. 론자가 46리터, 우시바이오가 45.6리터. 확실히 생산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삼바가 1등 맞네요. 삼바는 지난해 매출 2조 4,300억, 그리고 삼각전 영업이익, 에비타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닝스인데 어떤 어닝이냐면 이익에서 before 해가지고 interest 이자와 그리고 tax 그리고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해가지고 감가상각비, 뭐 영업상각권 이런 거 현금을 동반하지 않는 그런 비용을 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투자할 때는 이 에비타를 좀 많이 보고요. 이 에비타를 보는 이유가 그해 당기 순이익으로만 보면 얼마든지 감가상각을 확 늘린다든지 자회사를 인수했다든지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영업권을 아모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상각을 확 시켜버려 가지고 손실을 확 좀 만들어 버린다든지 얼마든지 이익을 그 해에 뭐 세금을 좀 덜 적게 내기 위해서라도 기업이 이렇게 이익을 얼마든지 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한다 그러죠. 불법은 아니고요. 이 합법적인 선에서 감가상각만 하더라도 뭐 정률법, 정액법, 뭐 가속상각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는데 정률법으로 해서 10억이라는 공장을 지어가지고 5년 동안 2억씩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거랑 가속상각법이라고 해가지고 첫 해에 5억 비용 잡고 그 다음 해에 3억, 그 다음 해에 1억 5천, 그 다음에 뭐 3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변경 부분을 좀 걸러서 보기 위해서
이 에비타를 많이 봅니다. 이 에비타가 1조 1488억 원을 올렸다고 하고요. 에비타율은 47%로 역대 지금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되게 높네요. 47%면. 수익성 측면에서 론자가 32.1이고요. 우시가 41.6%인데 이를 훌쩍 앞선다. 2011년 설립된 삼바가 에비타율에서 단연 앞선 것은 생산 능력 초격차와 단일 품목 생산 전략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삼바의 1에서 4공장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은 60만 4천 리터로 글로벌 1위다. 론자와 우시를 압도한다. 삼바는 항체 치료제만 위탁 생산을 하는데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해온 항체 치료제 기술은 성숙 단계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삼바의 에비타율이 40%를 돌파한 2021년은 1에서 3공장을 완전 가동한 해였다. 업계 관계자는 4공장을 본격 가동하는 올해는 삼바의 에비타가 더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읽는데 저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TSMC가 막 떠오르거든요. TSMC가 애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퀄컴 등 비메모리부터 해서 메모리 그리고 조그만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 굉장히 다품종 소량 생산까지도 다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워낙 이제 잘 만들어 주니까 다들 팹리스 업체들이 반도체 뭐 설계만 하는 업체들이 다 생산은 TSMC에다가 맡기면 돼 하고 다 맡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삼바도 소품종 대량 생산도 지금 가능하다고 돼 있고 약간 이런 TSMC 느낌을 받습니다. 론자의 경쟁력은 품질 오차가 제로에 가까운 서비스다. 바이오의약품 CDMO는 초기 연구, 제조, 상업용, 마감 공정 등 신약 출시에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과정에 관여하는데 1987년 설립된 론자는 글로벌 탑20 제약사가 모두 고객사다. 매출과 기술력 모두 압도적이다. 지난해 매출이 9조 3천억이고 에비타가 3조 원을 기록했는데 론자는 차세대 의약품으로 꼽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현존하는 바이오의 약품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CGT는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는 메신저 리보핵산, mRNA, 백신 등이 대표적이고요. 론자는 모더나의 코로나 mRNA 백신 원액을 생산했다. 반면 삼바는 론자가 만든 원액을 들여와서 모더나 백신을 생산했네요. 론자는 최근 항암제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항체 약물 접합제 ADC 치료제도 위탁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시는 지난해 매출 2조 9,400억, 에비타 1조 2,260억 원을 올렸고요. 강점은 모회사 우시 앱텍으로 이어지는 대동물 비임상 서비스다. 동물보호법이 강력한 선진국에서는 영장류 동물 실험이 쉽지 않은데 반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장류 실험이 이루어지는 국가다. 우시앱텍은 중국 내 최대 영장류 사육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우시와 거래를 끊지 못하는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CGT 공장 인수 등으로 차세대 의약품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영장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영장류 결국 원숭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영화 뭐였죠? 인디애나 존스 해가지고 그 영화에서도 원숭이 골 요리 막 이렇게 나왔던 게 납니다. 원숭이 뚜껑을 벗겨가지고 골을 파먹는. 저는 중국 갔을 때
자라 요리도 나왔는데 그 자라 요리도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음식을 잘 먹는데 약간 이렇게 비가 상하는 거는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장류 실험, 사육, 뭐 동물보호법으로는 다른 데는 안 되는데도 중국은 되고 막 이런 기사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원숭이 골 요리가 막 그렇게 생각나네요. 삼바 차세대 의약품에도 도전. 삼바는 설립 12년 만에 론자와 우시를 제치고 생산 능력 1위로 올라섰고, 삼바는 항체 치료제에 그치지 않고 CGT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항체 플랫폼은 이미 확보했고 ADC 생산 설비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CGT는 항체 치료제와 다르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며 삼바가 항체의약품에 집중해 수익을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제조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네. 우리가 TSMC를 부러워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바이오 의약품에 이 삼바와 같은 기업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 지방은행 하루 새 주가 반토막 대선안한 위기공포라고 되어 있고, 어제도 제가 KBS 홍사원에 출연을 했을 때 또 똑같은 질문을 좀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지방은행 문제라든지 이런 게 오늘도 사실 좀 나중에 글로벌 컨퍼런스라고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주최하는 데 가야 되지만 거기서도 또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지방은행들이 망하는 거는 지난번에 워맨신박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조그만 은행들이 망하면 그 자산과 그 고객이 모두 다 큰 은행으로 옮겨가게 되고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 이루어집니다. 불안감을 조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고객 베이스와 자산, 고객 데이터 이런 걸 다 가져간 메이저 은행들이 또 손 안 대고 우리가 코 푼다는 것처럼 쉽게 고객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보통 보면 은행도 캠페인 많이 합니다. 보면 그죠? 고객 끌어오려고. 증권사도 보면 캠페인 하면서 수수료 뭐 평생 면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방은행 사태로 돈이 메이저 은행으로 돈이 슉 넘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행 사태를 금융위기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이 지방은행 하루 새 주가 반토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거는 봐야죠. 일거는 보면서 혹시 우리가 생각 못한 무슨 다른 악재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 중소지역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하루 새 50% 가까이 폭락하면서 은행 위기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미국 4대 은행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후 재점화된 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구제안을 마련할지 주목이 되는데 어젯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 미국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한때 고점이 $220였더라고요. 어제 또 29% 빠졌네요. 이런 은행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절대 사면 안 되는 게 결국은 SBB 은행처럼 거의 뭐 파산 처리해가지고 그 고객하고 이런 부분만 넘겨버리기 때문에 야 어제 $8였는데 오늘 또 빠져가지고 $5.69 이렇게 됐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뿐만 아니라 뭐 팩웨스트 그리고 웨스턴 얼라이언스, 노던 트러스트 이렇게 돼 있네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이렇게 됐고요. 올해 들어서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140달러였는데 지금 95%나 빠졌고요. 주가 폭락 전날 장마감 후 발표한 1분기 실적 때문인데 이 1분기 말 기준 예금 잔액이 1,045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 41%가량 줄었다고 그러죠. 이 뉴스는 우리가 봤고요. 지난달 JP모건 체이스 등 대형은행 11곳에서 지원받은 예치금 300억 달러를 고려하면 감소액이 1,000억 달러가 넘는다. 실제로 300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1,000억 달러밖에 안 남았으니까 실제로는 더 빠진 거잖아요. 그죠? 퍼스트 리퍼블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및 대형 은행들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날 보도를 했고요. 백악관과 페드 그리고 재무부가 며칠간 이 퍼스트 리퍼블릭과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검토하는 옵션은 크게 지금 두 가지인데요. 지난번처럼 대형은행들에 다시 손을 벌려서 지원금을 요청하거나 연방예금보험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FDIC에 은행을 넘기는 대신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방안인데 SBB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진화했고요. 이렇게 위기를 넘긴다고 해도 퍼스트 리퍼블릭이 살아날지는 불투명하다. 시장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하고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언리미티드의 밥 엘리엇 CEO는 CNBC 인터뷰에서 이 은행들을 좀비 은행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힘든데 좀비라고 얘기하면 더 마음이 아프겠네요. 이렇게 은행들이 폭락하면서 미국의 은행 위기 우려가 지금 다시 커지고 있는데 큰 은행들 뿐만 아니라 중소은행들도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요. 미국 중소은행의 주가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KBW 나스닥 지방은행 지수는 4%가량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여파로 이날 3대 지수도 하락을 했었죠. 어제는 보니까 다우지수는 0.68% 빠졌고 반면에 빅테크들 주식이 좋아서 나스닥은 0.47% 올랐는데 다우 30 종목을 보면 여전히 은행주는 골드만삭스 0.86 빠졌고요.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도 1.77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가 그래도 작년 10월달 대비해서 지금 101달러에서 140을 넘어섰으니까 40% 정도 올랐다가 한 이틀 동안 빠지면서 33.5% 이렇게 빠져 있네요. 고점이 172달러였었네요. 이번 은행금 위기는 미국 페드의 금리 인상 결정 일주일을 앞두고 재점화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페드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음 달 5월 3일이지 않습니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다음 달 페드가 금리를 25bp 인상할 확률이 그 전에 90%에서 이 은행 주가 폭락 이후에 70%로 지금 떨어져 있다고 하고 어제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요. 매슈 미시 UBS 전략가는 이날 투자 노트에서 3월 은행 위기 이후 대출 둔화 속도가 우려스럽다면서 상업 및 산업 부문 대출이 경기 침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하는 궤도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은행의 상업 및 산업 대출이 올해 4분기 약 5% 감소하고 2024년 1분기에는 약 10%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달러 떨어질 일만 남았다. 드래켄 밀러의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투자자이시죠. 드래켄 밀러.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래켄밀러가 달러화 가치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면서 공매도에 베팅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래켄밀러는 25일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45년 투자 경력 사상 지금처럼 세계 경제 전망과 시장의 불확실성만 가득한 시기는 처음이라면서 이럴 때 내가 자신있게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투자는 달러 공매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미국 당국의 정책마저 허리멍텅하다는 점은 달러화의 추가 하락세를 야기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드래켄밀러는 조지 소로스와 함께 1992년 파운드화 강세를 고집하던 영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파운드화 공매도 베팅에 나섰고요. 영국 중앙은행을 기술적 파산 상태로 굴복시킨 인물이다. 달러화 가치는 올 들어 10%가량 빠졌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하반기 한때 사상 최고치인 114.78까지 치솟았죠. 페드의 고강도 긴축 여파 때문이었는데 현재는 지금 100일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에 항상 제가 보면 좀 평균 가격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경제 상태가 어째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될 수 있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해서 장기 평균치를 갖고 그 평균에 결국은 수렴한다 라는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10년 평균이 94.3 됩니다. 94.3 달러 인덱스가요. 그러니까 이 드래켄밀러 같은 분이 101이지만 고점에 대비하여 11.8%나 빠졌는데 해도 여기서 공매도를 때리겠다고 하는 게 평균치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고평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드래켄밀러는 환율 흐름은 2-3년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데 달러는 이미 그동안 충분히 상승 곡선을 그렸고 지난해 강달러에 베팅하지 않은 게 내 경력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정책 방향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었다. 이번만큼은 약달러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금은 달러화에 대한 반란 수단이다 라는 칼럼을 통해서 지난달 금융위기 공포 속에 금값은 계속 상승했지만 달러화는 오히려 하락했다면서 달러와 금을 모두 안전자산으로 여기던 과거 인식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드래켄밀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곰도 돈을 벌고 그리고 황소도 돈을 벌고 즉 약세론자든 강세론자든 한 방향만 계속 고집을 하다 보면 그 둘은 돈을 버는데 돼지는 돈을 못 번다. 돼지는 도살될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슬로틀드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드래켄밀러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래도 나는 추세를 따라다니는 돼지가 되련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이제 모멘텀 플레이어라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에 달러가 굉장히 추세적으로 강세가 들어갔잖아요. 21년도에 90을 깼던 달러 인덱스가 작년까지 114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드래켄밀러가 봤을 때는 요 한 30% 오르는 장을 못 먹은 게 나의 큰 실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시장의 어떤 주도주라든지 모멘텀이 생기는 거는 다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 플레이어의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하이닉스 재고 정점을 찍어 하반기에 실적해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왔죠. 원래는 영업 손실에 대한 컨센서스가 3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어제 3조 3천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매출도 컨센보다 좀 좋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일 열린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설명회 컨퍼런스 콜, 보통 어닝스 콜이라고 하고요. 분위기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다. 역대 최악의 수급 불균형 같은 어두운 얘기도 간혹 나왔지만 SK하이닉스 임원들은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맞췄고요. 불황기의 골이 깊었던 만큼 호황기의 개선폭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등장을 했답니다. 하이닉스는 이날 올 2분기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고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란 낙관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는데요.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이날 컨퍼런스 콜의 긍정적 분위기나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했다. 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이 5조 881억 원, 영업손실은 3조 4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수요 감소로 D램의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20%나 줄었고요. 평균 판매 단가 ASP는 10%대 후반에 하락률을 나타낸 영향이 컸다. 10%대 후반이면 뭐 17%, 18%, 19% 이 정도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 내내 낙관론에 무게를 둔 것은 감산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마이크론이 감산을 선언한 데 이어서 이달 초 메모리 반도체 1위인 삼성전자까지 감산에 동참을 했죠. 감산은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가격 하락세를 멈추게 하는 트리거 역할을 할 것으로 회사 측이 기대를 하는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재고 수준이 정점을 또 찍었다고 분석을 했네요. 감산 효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올 2분기로 예상을 하고요. 하반기엔 공급량 축소에 따른 재고 감소가 본격화할 전망이고요. 김우현 하이닉스 CFO는 올해 투자 축소로 업계의 공급 여력이 줄어든다. 내년에는 제한적인 생산 증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불황기의 골이 깊었던 만큼 호황기의 개선폭도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반도체 산업이 과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가 전부 다 감산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동시에 우리 감산할게 이러면 담합 혐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 예전에 그 주유소 정유회사들이 그 주유소에서 판매 단가 이런 걸 갖다가 담합을 많이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을 많이 얻어맞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인지 마이크론이 10월 달에 발표했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1월 달인가 발표했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왜 감산 발표 안 해 했는데 4월 실적 발표 때 감산 발표하면서 약간 이렇게 시차를 두긴 했지만 이렇게 새 회사로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인데 감산을 하고 신규로 들어오는 경쟁자는 없고 하니까 그러면 골이 깊으면 당연히 개선폭도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가 줄지 않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작년 코로나 때 너무 이제 좀 가수요가 있다 보니까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또 수요가 좀 확 줄어드니까 극심하게 이런 불황이 왔었고 수요가 계속 안정적으로 증가하는가. 반도체 D램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해서 빅그로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그래도 15% 정도는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AI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이 빅그로스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그게 이제 관건인데 내년 되면 지금 챗GPT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뭐 7% 오른 거 보면 이 챗GPT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큰 미래의 스토리나 내러티브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번 실적 발표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최상무가 얘기를 해줬지만 캐펙스를 투자를 늘린다라고 돼 있고 실제로 이번에 1Q에 늘렸어요. 다른 데는 줄이는데 그렇게 보면 이 AI가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그런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 하이닉스가 이래 자신 있는 이유가 올해 뭐 3Q, 4Q 내년 1Q, 2Q 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재고를 빨리 확보하는 게 나을 걸 하는 이런 메시지도 좀 있다고 보아집니다. 삼성전자의 감산선언 이후 시장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고 있는데 하이닉스 관계자는 하반기 공급 상황과 가격에 대한 문의가 고객사로부터 늘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하이닉스가 강점을 지닌 고성능 신제품 수요도 늘어날 전망인데 많은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AI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서버용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박명수 D램 마케팅 부사장은 올해 DDR5 고용량 서버용 D램 매출은 작년 대비 6배 이상 늘고 HBM 매출은 5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하면서 AI 서버 관련 메모리 시장은 향후 5년간 최대 40%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부터 투자를 축소하고 감산을 시행 중인데 하지만 올해 성장을 주도할 신제품에 대한 투자는 지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급박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올해 연결 기준 투자를 작년 대비 50% 이상 축소했지만 차세대 D램 규격인 DDR5와 HBM3 등을 위한 투자는 집행해서 하반기와 내년 시장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해서 고객사 수요에도 대응할 계획인데 올 하반기에는 생성형 AI용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역 메모리 HBM이라고 하잖아요. HBM 5세대 제품 HBM 3E 제품 샘플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가고요. 낸드 플래시는 176단 기반의 솔리드 스트레이트 드라이버 SSD 제품 판매 확대와 최신 238단 낸드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 IT 부품사 스마트폰, TV 위축의 실적 쇼크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생태계는 지금은 당연히 다 혹독한 겨울이고 거의 뭐 겨울로 따지면 1월 대한 소한 막 몰려있는 1월을 막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번에도 굉장히 빨리 벚꽃이 폈는데 그죠? 반도체나 이쪽 업계도 그렇게 빨리 혹독하게 겨울이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랑 이쪽 기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정보기술 IT 부품 기업의 1분기 실적이 크게 줄었고 스마트폰과 TV 등의 판매 감소로 고객사의 주문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부품사들의 실적은 갤럭시 Z5 시리즈, 아이폰 15 등 신제품 출시가 예정된 올 하반기부터 개선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삼성전기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9% 감소했네요. 매출은 2조 2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7% 줄었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PC 등 IT 기기의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서다. 적정 세라믹 커패시티라고 하는 MLCC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MLCC 사업을 담당하는 컴포넌트 사업부와 카메라 모듈을 맡고 있는 광학 통신 솔루션 사업부,
패키징 기판이 주력 제품인 패키지 솔루션 사업부 등 주요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2, 23, 7.9% 감소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나간 실적이고요. 회사 관계자는 2분기에는 사업별로 자동차용 부품 비중을 확대하고 거래처 다변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2분기 매출은 1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LG이노텍도 고전을 했는데요. 1분기 매출이 4조 4천억 정도고요. 영업이익이 1,453억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각각 33% 빠졌고, 근데 영업이익은 14.5%밖에 안 빠졌네요. 매출이 33 빠졌는데,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IT 제품 수요 둔화 등으로 수익이 감소했다면서 다만 스마트폰 고성능 카메라 모듈과 전기차, 자율주행차용 부품의 공급량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예, 이 스마트폰용 고성능 카메라 모듈 이런 게 다 이제 애플로 들어가는 거죠. LG 디스플레이는 1분기 영업 손실 1조 984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매출이 4조 4,100억인데 같은 기간 31.8%나 줄었고요. 재고 조정, 계절적 비수기 진입, LCD, TV 사업 축소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김생현 CFO는 올 하반기부터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재고 건전성이 회복될 것이라면서 패널 구매 수요 및 모바일 제품 출하 증가 등 수주형 사업 성과 확대로 하반기 중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런 실적 발표를 체크해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컨센 대비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는 거고요. 실제로 나온 수치 자체는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에 피터 린치가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우토반을 달려가는데 아우토반 독일에 있는 그 스피드 리밋이 없는 고속도로지 않습니까? 그 아우토반을 막 신나게 운전해서 가는데 백밀러를 이렇게 봤더니 뒤에서 뭐 폭풍 질주하는 차가 확 오길래 깜짝 놀라면서 겁에 질린 적이 있다라고 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백밀러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또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었죠. 네, 주식 투자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좋게 난 날 주가가 올라가니까 저랑 친한 기아 자동차 그 무슨 기아 무슨 센터라고 그러죠. 서비스 센터에 있는 강 과장이라고, 강 과장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분이 아니 어떻게 쇼크가 이래 나왔는데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죠? 라고 얘기했었는데 백밀러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운전할 때 저 앞을 보면서 투자하잖아요. 운전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테슬라 영업이익을 제꼈다라고 하면서 기아 자동차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현대 자동차하고 실적이 거의 뭐 비슷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더 고무적인 거는 영업이익률이 뭐 11%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어메이징한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그 기사는 꼭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워미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